네,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준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당일날 한국사 해설도 했었고 동아시아사 해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도 당일날 바로 하려고 하다가 시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바로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 네, 제 얼굴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약간 좀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최대한 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 전반적인 세계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보고 워낙 또 첫 모의고사인 만큼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하고 이제 들어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같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잡을 수 있도록 문제마다 개념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우리 한번 이제 해설을 하나하나씩 한 문제씩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총평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은, 문제는 사실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쉽게 나왔죠. 네, 워낙 이제 작년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꽤 쉽게 나왔다라는 거. 다만 좀 걸릴 수 있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개념에도 안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요번 시험은 개념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6월 평가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들 잘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구성 같은 경우는 예년과 동일했습니다. 뭐, 특히 서양사가, 네, 최대 9문제 정도 나왔고, 예상 밖이었던 거는 작년에 서아시아사 3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약간 서아시아사보다는 인도사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서아시아사, 인도사 합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아시아사, 인도사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사는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에도 막보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사실 일본사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는 헤이안 시대거나 또는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메이지 시대 그렇게 연결해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해서 봤더니 일본사 에도 막부가 나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일본사도 흐름에 대한 정리 필요하다는 거고요. 생각을 해도 중국 현대사 문제가 따로 나왔어요. 보통 이제 요번 문제 닉슨 독트린 관한 것도 있었는데 현대사 이제 중국 현대사가 따로 이제 떼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냉전 관한 얘기보다는 중국 현대사에서 묻고자 하는 게 약간 경제 발전이나 약간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했던 우리 테난먼 사건 같은 거 요런 걸 좀 더 묻고자 하는 바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현대사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약간 그거 관련된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잠깐 예상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 세계사를 보고 문제를 보면서 이제 약간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컷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뭐 47점, 46점 요대로 1컷이 형성되고 있고요. 만점의 경우에 표점이 76점으로 동아시아사에 비해서는 표점이 좀 약간 낮은 과목이었다. 그래서 약간 표점이 이번 세계에서 약간 쉬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총평은 한 3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할 게 많기 때문에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겁나 확대를 했죠. 여기 필노 11페이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요 동아시아사 한국사 같이 들어있는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기노트대로 그 페이지에 가면은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적어놨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랑 그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나 혹시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여기 뭐 적고 있죠 지금. 여기 인스타 DM 주시면은 제가 요거 인스타 DM 여기로 메일 주소 보내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뭐가 저장된 양이 많아서 지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명입니다. 자, 지금 첫 문제가 항상 우리 1번 뭐 나와요? 문명 나와, 문명. 자, 그럼 요거 체크하고 사료로 가겠습니다. 사료는 아니지? 어쨌든 볼게요. 뭐, 복원의 코프의 배, 몰라, 괜찮아. 파라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가의 문명의 내세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를 통해서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이다? 아, 이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선생님이 저는 이거를 보고 알았기도 했고요. 저는 쿠프라고 하는 요거 쿠프. 예, 상식상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지를 내려가 봤습니다. 선지. 자, 역사는 항상 키워드만 잡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더 잡아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키워드 잡았습니다. 자, 미라라고 하는 경우 정답 1번. 여기 가면 되겠죠. 아, 색깔이 잘 표시 안 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빌로니아 왕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얘기입니다. 갑골은 중국의 상나라. 그리고 하라파 모헨조다라 같은 경우 네, 하라파 모헨조다라 같은 경우는 인도 문명, 특히 인더스강 유역에서의 문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기 전에 우리 필노 1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1번은 문명사 문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비교하는 문제 꽤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는 반드시 구분을 하고 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필노 같이 펴서 같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페이지 가냐면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페이지는요, 챕터 4, 서아시아사고요. 자, 네, 넘버 11, 네, 씬 11, 서아시아 정근대사 파트입니다. 거기 첫 번째 내용 문명사 나오고 있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참고로 이거는 다 그려지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별도의 필기노트에 그릴 시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스탑하고 그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미러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서 바로 갈게요. 자,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표현도 나왔잖아. 자, 문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제 얼굴을 약간 가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집트에는 뭐가 있냐는 거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죠. 나일강 유역이 있었죠. 자, 지형을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개방적 지형이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컸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대표적인 도시국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르, 그 다음에 라가시, 아가시 아니고 라가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집트의 지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었어. 맞지? 자, 폐쇄적인 지형이었고, 뭐, 대표적인 도시는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뭐, 멤피스, 요런 곳들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천사에는 우리가 뭘 적을 거냐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크게 인류라기보다는, 약간, 종족, 부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몇 번씩 변화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시작은 수메르인부터였습니다. 수메르인, 그 다음에 아카드인, 그 다음에 아무르인, 요 순서로 갔다라는 거. 그에 비해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인들 쭉 갔는데, 이집트는 적을 게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폐쇄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자, 오랫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했었습니다. 자, 통일왕국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얘네는, 자, 고왕국, 그 다음에 중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의 통일왕국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하는 뭐 람세스 2세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정치 가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치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왕국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 자, 여기에 대표적인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오른쪽에 선택지에도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이제. 그 함무라비 왕의 법전은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뭐 응보주의적 성격을 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에 비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정치 형태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얘네는 신정 정치였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명기에서의 정치 형태의 신정 정치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 이 신정 정치고 대표적으로 태양신인 라, 그리고 그 라의 아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자, 종교관 가겠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였죠. 종교관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현세적 종교관입니다. 요거 이제 강조를 좀 할게요. 빨간색으로. 너무 붉은데? 네, 현세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신교도 나타나더라. 자, 그에 비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관, 폐쇄적이라는 내세적인 종교가 왜 이러니? 자,
지금도 오래 걸려요. 내시적인 종교관이다. 왜? 현세적인 종교관이 나타났던 이유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현세적인 종교관이 나타났던 이유는 개방적 지형이잖아. 개방적 지역이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계속 많아지지. 결국 내가 현생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에 비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 오랫동안 통일왕국이 유지되었고 그러다 보니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화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이만큼 살았으니 내생에서 그러니까 다음 이제 뭐 저기 내세 저승 세계에서 저승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고요. 길가메시여라고 시작하는 사료 많이 나오죠. 이집트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자에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에서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기록은 아니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미라 이런 것도 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거. 자,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하고 유적 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자 쐐기 문자 썼고요. 쐐기를 박자할 때 그 쐐기지. 바빌로니아 점토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0진법과 그다음 이 사람들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한번 점치는 거, 예측하고 예언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발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유물 우리 문자에 상형 문자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 아까 피라미드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그 다음에요, 얘네는 십진법을 썼고 태양력, 네, 음력 아니고 양력 썼습니다. 그리고 점성술, 여기는 약간 점성술도 발달하긴 했는데 주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결국 나오죠. 여기 좀 다 쓰고 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문명사 간단하게 봤는데 벌써 8분, 9분이 지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가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묻는 발문 뭡니까? 가제국입니다. 어떤 적인지 볼게요. 힌트. 셀리미스 찾았고 이스마일리스 찾았고요. 그래서 블라블라 샬라샬라 하니까 끝났네요. 자, 그러면요. 주체가 뭐야? 자, 역사 문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사료 해석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제 과제는 뭐냐면은 주체가 뭔지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국어 비문학에서도 주체 바꾸기 막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잖아. 문학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 문제 낼 때 그렇게 많이 내죠. 요즘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런 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의 셀리밀세다라는 거지. 그럼 셀리밀세라는 황제 뭐 있었던 황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황제가 아니지.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아니고 뭐 술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 셀림 1세가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셀림 1세는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네, 왕이구나, 수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생각하면 이스마일리스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마일리스는 사파비 왕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묻는 거는 제국이잖아. 오스만 제국에 대해 묻는 거지. 자, 선지 볼게요. 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하였다. 조로아스터교, 대부시르메 제도, 군광구제 둔전병제, 수사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한 거는 여러분들 티무르 왕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무르 왕조. 티무르 왕조.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거는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다음에 데브시르메 제도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데브시르메뿐만 아니라 티마르제라든지 예니체리 그리고 자치 제도인 밀레트 제도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군광구제 둔전병제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 자, 그 다음에 왕의 길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와,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 풀었고요. 정답 3번이었고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서아시아사는요, 왕조 변천의 흐름을 찾고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서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접할 거예요. 왜냐, 중학교에서도 진도 나간다고 서아시아사를 못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고등학교 와서도 서아시아사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기억은 없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아시아사라는 파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딱 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왼쪽의 흐름을 네,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아시아사 흐름 잡기 갑니다. 자, 맨 처음에 서아시아사는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잠깐 얘기를 해주면 우리 그 맨날 나는 교과서 표 있거든요. 뭐 수메르 아카드 요거 그리는 게 항상 있어.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 개념 강의에 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시리아가 왜 멸망했는데 얘네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였어. 강압 통치. 얘 너무 강압 통치를 해가지고 결국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 줄여서 P 이렇게 적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황제 사실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은 키루스 2세라고 있어. 근데 이 사람보다는 우리가 다리우스 1세가 더 중요하게 나와. 내 얼굴을 더 줄여볼게요. 내 얼굴을 최대한 줄여보자. 후! 네, 내 얼굴이 완전 작아졌어요. 이러면 안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키워놓고 제 얼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왕의 눈, 왕의 귀, 그 다음에 왕의 길 이걸 다 다리우스 1세 때 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몇 개 좀 적어보면 페르세폴리스라고 해서 왕궁 유적이 있습니다. 왕궁 유적. 하지만 수도는 수사였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때 종교로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거든요. 자,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면 조로아스터교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이제 악의 신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선의 신이 이긴다 뭐지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아직은 국교화되진 않았어. 자,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려면 사산조 페르시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케미스 왕조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가 대판 싸웠어. 근데 그리스가 이겼죠.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번영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이 전쟁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세 번 있었죠. 우리 그 뭐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마라톤 전투 순서 바뀌었지. 자,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과 같은 이런 전투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제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그러니까 멸망까지는 아직 안 가서 전쟁을 패배했어도, 근데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 색깔 말고 흰색으로 적을게. 알렉산드로스가 침략을 해왔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뭐, 이집트 영역, 뭐, 이 리비아, 뭐, 이런 데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동서간에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드는 게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 일대에 세워진 게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무역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이들의 수도는 크테시폰이라는 도시입니다. 크테시폰. 지도에 이런 게 다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도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이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 불렀다. 요게 가끔 사료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안식국이라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그리스의 일부 세력이 나와가지고 만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박트리아라는 나라예요. 맞지? 뭐 동물 이름도 아니고 맞지? 그 박트리아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그디아나 지방에 있었고, 이 파르티아와 대월지의 침략을 받았었다라는 거. 선생님, 우리 대월지 들어본 것 같아요. 대월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지, 우리 한무제 그 장건을 이제 그 비단계 통해서 보낼 때, 그 대월지의 사신 파견 이제 장건을 보내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흉노를 칩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장건이 흉노에 잡혔다가 나왔다 하여튼 그런 일화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파르티아가 지나고 나서 파르티아가 없어지고 나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사사낭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사낭조 페르시아. 자, 이거를 건국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아르다시르 1세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란계 사산족이고 사산족이에요. 사산족. 부족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샤프르 1세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박트리아도 점령했고요. 당시 인도가 쿠시아 낭조였거든요. 이 쿠시아 낭조도 점령했고 에데사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발레리아누스를 로마 황제였던 이제 발레리아누스를 네, 포로 잡아놓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막강했습니다. 사사나움조가. 그래서 로마와의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호스로 1세, 이때 6세기 때인데요. 6세기 때. 이 사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시아어가 공용어가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적어볼까요? 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거.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국교화시키고 나서, 자, 종교 경전인 아베스타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마니교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
요 시기 때문에, 요 시대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 때문에. 자, 그래서 갑니다. 정통 칼리프. 자,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정통 칼리프로 넘어가기 전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슬람교라 적혀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자, 왜냐하면 원래 우리 무함마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메카 지역의 상인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유일신인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네, 메카에서 막 이제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귀족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원년이라 부르는 이슬람력 원년이라 부르는 헤지라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622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나로 이동했다가 메디나에서 교세가 점점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메카로 돌아와요. 그게 630년, 일명 메카 타란이라 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계 대표적인 경전이죠. 쿠란이라든지.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이븐 할둔의 의학, 네,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리고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무늬, 그리고 특히 모스크, 건축 양식에서 모스크.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이슬람 문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 칼리프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함마드가 죽었습니다. 원래 칼리프는요, 칼리프가 이슬람을 이제 대표하는 수장을 우리가 이제 칼리프라 부르는데,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원래 칼리프는 선출직이었어. 그래서 칼리프를 선출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4대 칼리프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이거 뽑지 말고 세습직으로 가자. 아니다, 선출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자, 선출을 하든 세습을 하든 그럼 세습을 한다 치자. 그러면 세습을 할 때, 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계로 간지 반계로 간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똑같은 일이야. 알리, 즉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또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알리의 후손만을 우리가 칼리프를 이제 세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다. 모두가 정통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바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알리의 후손만 된다라고 했던 게 시아파 이슬람교고요. 그다음에 아니야, 모두 다 해도 돼. 그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슬람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에서 잡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배울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에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 크게 없고 시아파, 수니파로 요때 나뉘었다라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습한 가문 이름이 우마이야여서 우리가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 단골 선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였다.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였다라는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르프와 티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투르프와 티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누구한테? 당시 프랑크 왕국의 누구? 궁제로 실권을 잡고 있던 말할 수 있죠? 카롤루스 마르테. 예. 클카피카 많이 외웠습니다. 우리 클카피카. 네, 이 사람에 의해서요. 1132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했고요. 사실 뭐 바위의 돔이라든지 뭐 아랍어 공룡 썼던 아니면 뭐 마왈리라고 해서 비아랍인들 우리가 마왈리라 불렀거든. 얘네 뭐 차별했다. 그래서 아랍인이 되게 우대해달라는 내용도 다 있어. 근데 다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두 가지거든. 사실 가장 잘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마이야 왕조 잘 가는 듯 했습니다. 수도는 다마스쿠스였어요. 참고로 이거 수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서아시아사에서 여러분들 찾고 가셔야 되는 건요. 수도입니다. 자, 아까 우리 생각해볼까? 사산조 페르시아 수도 크테시폰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 다마스쿠스고요. 뒤에 가면 나오는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 그리고 저기 뒤에 티무르 왕조는 사마르칸트, 사파비 왕조는 이스파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특정한 도시들, 굉장히 중력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왕조로 갈게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직을 세습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얘네가 또 마왈리라 부르는 비아랍인들을 막 차별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비아랍인들 화가 났어. 그리고 이 세습직 칼리프직을 가져가고 싶은 아바스 가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아파가 무시당했으니까 시아파 애들까지 합류를 해서 무슨 왕조가 만들어지냐?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 이제 탈라스 전투라고 해서 당나라랑 싸운 전투 있죠. 그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 보내가지고 싸웠던 그 전투에서 탈라스 전투에서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의 평등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슬람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얘네가 좀 위험했던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한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던 부하이 왕조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10세기 들어가지고 바그다드를 점령해버려. 왜? 얘네 수도 바그다드잖아. 근데 그 바그다드를 점령해버려요. 근데 이 바그다드가 이제 부하이 왕조가 점령한 상태인데 이 부하이 왕조가 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셀주크 티르크 때문입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의 힘이 막강해요. 얘네들 티르크계거든요. 티르크계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티르크 하면 생각하는 게 돌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아바스, 그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티르크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13세기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되게 그래도 오래 갔어요, 사실은. 한 750년부터 해가지고 1258년까지 한 500년 정도는 갔거든요. 자, 그 다음이요. 요 시기에 이제 두 가지 왕조가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후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를 계승하겠습니다 라면서 나도 후우마이야 왕조랑 이집트 지역의 파티마 왕조 이렇게 두 개 왕조가 더 나오게 됩니다. 후우마이야 왕조든 파티마 왕조든 공통점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칼리프 선언입니다. 야, 나도 칼리프 하게 해줘. 나도 칼리프 할래. 나도 이슬람의 수장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칼리프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우마이야 왕조의 대표적인 이제 얘네 수도는 코르도바라는 지역인데요. 후우마이야 왕조면 무조건 나오는 게 코르도바야. 그다음에 파티마 왕조의 수도는 우리 이집트 지금 현재 수도이기도 한 카이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주크 티르크 넘어갑니다. 자, 셀주크 티르크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얘네는요, 카스피의 부근에서 원래 살았던 애들이고요. 얘네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들은 바그다드를 이제 입성을 한 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진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1055년에 바그다드로 입성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예루살렘 점령,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 이제, 이때 당시 아나톨리아에는 누가 있었냐?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까지 이제 진출을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잘 나가던 센초크 티르코도 잠시만요. 네. 이러한 센초크 티르코도 왜 이게 망하게 됐냐라고 봤더니 훌라구 울루스라고 해서 이제 몽골 제국의 침략 때문에 얘네도 힘이 확 꺾였고 거기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장기전을 막 우리 1900이 아니라 1096년부터 시작해서 네, 1227 굉장히 오래 한 200년 안 되지만 150년, 160년 가까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셀주크 티르크 내 안에서도 내분이 발생하고 쇠퇴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오스만을 바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스만 제국의 양이 꽤 많고 얘는 따로 빼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바로 티무르 왕조로 넘어갑니다. 자, 티무르 왕조는 아까 수도가 제가 사마르칸트라고 했고요. 자,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티무르 왕조의 티무르가 사람 이름이에요. 티무르가. 이 사람은 칭기스칸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티무르 왕조를 딱 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킵차크 칸국을 우선 없앴고요. 그 다음에 델리 술탄국이라고 해서 인도의 델리 술탄 시대 있지. 좀 이따 인도 사문 정리하면서 얘기 다 할 겁니다. 이 델리 술탄국을 정복해버립니다. 거기 이제 1398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 거 했어. 또 대표적인 전투로 앙카라 전투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1402년에 여기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할 정도로 굉장히 티무르 왕조의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망했던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군비를 너무 막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막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어. 왜냐? 얘네가 앙카라 전투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이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명나라를 정벌하러 갑니다. 이때 명나라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성조 영락제거든요. 자, 요때 이제 침략하러 가가지고 요 도중에 이제 티무르가 죽어요. 티무르 이게 1405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누구랑 싸우냐? 티무르랑 요 티무르 왕조가 있던 그 지역에 그 위쪽에 누가 있냐? 우즈베크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즈베크 동맹이랑 되게 오래 싸운다? 한 20년 정도 싸워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티르크계 우즈베크인, 이 사람 이름이 샤이반이거든, 우즈베크인 사람이. 요 사람에 의해서 150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무르 왕조의 후예인 바부르가, 이 티무르의 후손입니다. 요 바부르가 인도로 가서 무그 제국을 만들게 돼요. 이제 연관성이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왕조, 사파비 왕조 갑니다. 사파비.
자, 이 사파비 왕조는요, 이스마일 1세와 아바스 1세가 있는데, 자, 얘네 수도는 이스파한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스마일 1세 같은 경우는 군주의 칭호로서 샤라는 칭호를 썼고요. 그래서 뭐 샤한샤 이렇게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해서 샤한샤라고 자기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시아파를 믿었고, 시아파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교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니파 이슬람교였던 오스만 제국이랑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스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영토 확장 많이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파비 왕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였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거 때문에 멸망했어요. 왜 우리 명나라에서도 이제 태조 홍무제가 재상제를 폐지하지. 그런데 영락제가 내각대학사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재상도 아닌 것이 재상 같은 재상 아닌 재상 같은 그런 내각대학사가 만들어졌고 거기 쭉 이어졌잖아. 나중에 중국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평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황제 때 만들어 고황제에서는 태조 홍무제였던 거야. 이 고황제가 폐지했던 이 제도를 영락이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명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파비 왕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올라마라고 하는 신분이라기보다는 약간 계층이 있어. 이 올라마가 뭐냐면 얘는 법학자거든. 근데 법학자인데 얘네가 정치적인 기능까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의 힘은 점점 세져. 그럼 내가 그랬죠. 보통 귀족이나 재상들의 힘이 세지만 왕권이 실추된다고. 이거는 역사에서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 순환되는 거야, 계속.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은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아프가니스탄 애들, 아프간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파비 왕조가 멸망하는 거야. 이 사파비 왕조가 이란 지역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왕조가 세워지게 되냐 하면은 나중에 이 지역에 카자르 왕조가 세워져요. 이 사파비가 멸망하고 바로 카자르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카자르 왕조의 영국이랑 막 러시아 들어서 막 이권 침략을 해. 그 대표적인 게 뭐 담배 이권 수호. 그래서 그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배 이권 수호 운동도 막 입헌 혁명 일으키지만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랑 영국에 의해서 둘로 짜갈라져요. 북남부로. 그러다가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좀 기류가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때 이제 1925년에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는 거야. 요게 현재 이란의 왕조입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팔레비 왕조가. 자, 그럼 요 정도로 해서 간단히 서아시아 정리했는데 우리 오스만 정리 안 했거든, 얘들아. 자, 바로 오스만 제국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별거 없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 근데 간단하지만은 서아시아사에서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꼭 낼 거야. 자, 필노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흐메트 2세가입니다. 이 사람 때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고요. 바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네 수도가 이제 이스탄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칸반도부터 해서 이제 아나톨리아, 유프라테스강, 흑해 요 정도의 굉장히 큰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셀리미스입니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이 셀리미스는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거든요. 근데 이 맘루크 왕조가 언제 있었냐면은 어, 한 1250년부터 해서 한 요때까지 해서 이집트 지역에 있었어.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군사, 그 노예 군사 세력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맘루크 왕조라고 하면 다른 말로 노예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네가 원래 군사 노예 세력이었는데 얘네가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왕조를 세워서 쭉 왔던 거예요. 네,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이셀림이 있을 때 장악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니파의 힘이 세지고요. 상대적으로 시아파의 힘이 약해지고 이때 이 셀리미스 같은 경우는 술탄 칼리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모두의 마블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술레이만, 네. 우리 모두의 마블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술레이만 1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되게 이 사람도 힘셌습니다. 자, 헝가리 정복하고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어디를 또 공격하냐면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그렇죠. 빈입니다. 이 빈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요게 1529년이야. 잠깐만, 1529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을 이 서구 열강들, 그러니까 이대 서유럽은 어땠어요? 막 왕조 나오고 르네상스 전성기야 막 인문부흥 막 하고 난리 나는 그런 시기에서 막 절대왕정 들어서려고 하고 막 대표적인 왕들 막 나오고 그런 시기인 겁니다. 신학로 개척 한창 할 그때인 거야. 그때 이제 유럽에 연합 함대가 들어와서 저 오스만 저 동양
걔네 기준은 오스만도 동양해야. 이 동방 애들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 함대를 쫙 보냈어. 그래서 너네 가서 쟤네 좀 막자. 우리 연합해서 쟤네 좀 막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런 웬걸 술레이만 있을 걸 다 격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전투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프레베자 전투, 프레베자 해전이죠. 요게 1538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티마르제, 군사적 봉건제제, 그다음에 데브시르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점령한 지역에서의 크리스트 교도들을 갖다가 이제 청소년들이 강제 개종하고 관료를 등용시키는 그게 이제 데브시르메제도였고, 밀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야, 종교세제 쉽게 말하면 이 지지야를 내는 조건에 자치권 행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예니체리, 여기 이제 술탄 친위 부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데브시르메제를 통해서 했던 아들 중에 일부를 갖다가 또 데리고 왔던 거. 자,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툴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유럽 상인에게 세금이라든지 취해백권에 의해서 특권을 줬어. 왜? 그만큼의 교육이 늘어나면 얘네가 그 중개무역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 술탄 아흐메드 사원 대표적으로 요거는 저걸까? 블루모스크라든지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 외에도 요 이후로 해서 이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일으켰던 레판토 해전에서 또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빈포위도 실패하고요. 이집트의 자치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을 허용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자치를 했던 게 이제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너무 혼란기를 거치고 힘은 힘대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한 게 탄지마트. 마트 이름 아닙니다. 옛날 이런 드립을 쳤었었는데 마트 이름 아니고요. 자, 얘네 말로 하면은 은혜개혁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징병제 실시하고 행정제도 개편하고 신교육제 막 도입하고 무엇보다 모든 국가들에서 근대화를 한 다음에 필수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어요. 근대 헌법. 그거를 이제 막 미드하트 피샤, 네, 미드하트 파샤. 네, 이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근대화의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헌군 주제 아니면 공화정의 형태로 가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러시아랑 또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회가 해산되고 다시 또 전제 정치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 청년 티르크당을 조직해가지고 청년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입헌 정치 다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미다트 헌법이 부활되고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발칸 전쟁 들어가고 1차 대전에 동맹국이 가담했으나 패배국 취급을 받게 되지. 맞지? 그러면서 이 오스만 제국 1299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1922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1923년에는 무스타파 케말의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술탄제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2번 문제 가는 내용 좀 했고요. 곧 이어서 약간 일단 다리우스 1세 엮어서 3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코린토스 동맹의 대표들은 사절단의 승리를 축하할 때 이 코린토스 동맹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게 알렉산드로스 같은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라든지 고 일대를 코린토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소스 전투에서 이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정도 여러분 이제 간단히 빨리 찾고 가야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 아들이고요. 이 사람의 스승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공인, 도편 추방제, 악티움의 전, 1차 산두정치, 알렉산드리아 건설. 전화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거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누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었고요.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에서 누구? 우리 그 고대 그리스에 누구 알아요? 솔페클페비였다 맞지? 그 중에서 클레이스트네스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거는 내가 그 얘기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누스의 그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 같은 그런 재밌는 얘기. 네, 역시나 그 개념 강의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옥타비아누스 적어놓고. 자, 제1차 삼두 정책을 주도한 거 우리 이제 줄리가 아니고 미안해 줄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율리우스라고 부르는 네, 카이사르 되겠습니다. 왜 나는 내 입에서 줄리가 왜 나오니?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설할 거 되게 많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크리스트교의 역사를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사 교육과정에 있는 크리스트교의 역사는 정리 딱 하고 나면은 내 생각에 4번 문제까지 하면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보니까 그레고리우스가 하이니에게 또 하이니가 그레고리우스에게 이걸 봤더니 또 이제 밑줄 칠 거 있어요. 이번에는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의 성직자 서인권에 대항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그대에게 경고하오. 이 나가 누구야? 그레고리우스네. 자, 우리 이거 지금 어떤 사건인지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카노사의 굴욕이제. 자, 비잔티움 아니지. 와 이러노.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하이니 4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대판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 하이니는 어쩔 수 없이 카노사성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눈도 오는데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 1077년입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사건, 자, 밑줄 키워드 가겠습니다. 동서교회 분열, 니케아 공의회, 로욜라, 카노사의 고려, 그다음에 루터의 95개 접한 방법. 다 지금 선지가 크리스트교 관한 선지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사를 한번 딱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서교회 분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054년. 왜냐? 이미 사실은 726년에 있었던 이코노클레즘 때문에 사실상 둘은 약간 느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확 나뉘었던 거는 1054년에 자, 로마 기준으로 이제 서유럽에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유럽에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한 인물. 자, 인물은 몰라도 돼. 자, 다만 니케아 공의회가 왜 열렸는데, 그렇지.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성경 이제 성당에서 기도한 거 보면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여기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게. 자, 다음 4번 카누사의 굴욕 전다 4번으로 가면 되겠죠. 무난했습니다. 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왜 나왔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이 10세가 뭐 했습니까? 면벌부 판매했죠. 뭐 하려고? 성베드로 성당 증축하려고. 맞지? 그래서 그거 관해서 우리 오른쪽에 쭉 크리스티 교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 때 가겠습니다. 로마 때 이거 뭐예요?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 자, 그리고 이때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아트나시우스파 3위일체설 주장했다, 받아들여줬다 얘기했습니다. 자, 프랑크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이때 우리가 이코노클레즘이라고도 부르는 성상 파괴령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에 의해서 주장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황 레오 3세랑 황제 레오 3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상 파괴령. 그러면서 동서교회가 자, 크리스트교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뭐랑 뭘로? 로마 카톨릭하고 자, 그리스 종교 다른 말로 동방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 종교. 아, 참고로 로마는 안 썼네. 자, 로마. 결국은 이제 국교화 시켰던 사람도 있었지. 그게 바로 누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고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게 되지.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됩니다. 너무 우리가 사실은 종교당 하면은 약간 좀 신성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그게 바로 뭐라고? 교회의 세속화. 무슨 문제? 성직자 서인권 문제. 자, 크리스토에 흔히 개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서제. 대주교, 주교, 밑에 이제 사제. 그 대주교 위에 이제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개서제로 되어 있는데 이 성직자를 서인권을 쉽게 말하면 임명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성직자를 임명을 누가 하느냐는 거야. 교황이 하느냐 황제가 하느냐.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직자 선거가 분쟁이 왜 비잔티움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 자,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얘네의 특징이 뭐라고? 황제 교황주의야. 얘는 황제는 있고 교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그렇고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러면 교황 힘이 너무 세질까봐 왕이 이렇게 간 건데 역시나 다를까봐 네, 교황 힘이 매우 세졌죠. 자, 그림에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 교회 개혁 운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세기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리고 910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 두 차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카노사의 구력. 그래서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의 힘은 와자장 떨어지고 있고요.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의 힘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자, 그러면서 결국 교황이 성직자 서인권을 차지합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성문법적으로 이제 명시해 놓은 게 바로 보름스 협약입니다. 이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교황이 성직자 서인권을 완전히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쯤 되면은 이제 뭐 교황은 해, 황제는 다 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인 낮에 뜨는 해, 네, 낮에는 굉장히 높은 해 교황이다. 그리고 밤에는 다들 자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황제는 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교황의 힘이 굉장히 막 치고 나갈 줄 알았어. 근데 14세기가 되면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교황권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자, 왜냐면요. 이 교황권이 우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십자군 전쟁 거쳤지.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 통해서 이제 흑사병 유행하지. 굉장히 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도시는 많아지고 교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장원은 폐지되고 황제의 힘은 강화되고 귀족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요런 과정. 그래서 요 십자군 전쟁이죠, 요게. 요런 과정을 펼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잠깐만. 이거는 예야. 십자군 전쟁 왜 일어났어요?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점령했잖아. 그것 때문에 성지 회복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비잔티움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즉 무슨 공의회? 여기서 이제 클레르몬 공의회. 우르바누스 2세가 우리 성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 성지 회복을 위한 호소를 하면서 네, 결국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클레르몬 공의회. 10년 한 7차, 8차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편 프랑스로 좀 가볼게. 자, 프랑스의 필리프 4세는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교황의 힘이 너 너무 세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 안 돼. 너무 힘이 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를 소집해서 교황청을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겨? 아비뇽으로 옮겨. 그게 바로 뭐야? 아비뇽 유수야. 그래서 교황청이 한때 아비뇽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요 시기가 뭐랑 같이 잘 나오냐면은 이제 백년 전쟁 문제랑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아비뇽 유수가 끝나고 다시 교황청이 로마 이제 바티칸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이때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교회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오거든. 바로 위클리프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고로 후스도 헷갈리지 마. 중국에 나오는 후스랑 여기 후스랑 시간차 완전 많이 나죠. 어제 이러면서 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여냐? 콘스탄츠 공의회를 엽니다. 자, 참고로 우리 지금 세계사 서양사에서 공의회 4개 나옵니다. 저희 니케아, 그 다음에 클레르몽, 그 다음에 콘스탄츠, 마지막에 트리엔트 이렇게 4가지 나옵니다. 자,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후스를 불태워 죽입니다. 여기 콘스탄츠 공의회.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다시 또 약간 황제 힘이 세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이제 종교의 분쟁, 이제 종교의 혼란을 막고자 이런 상황, 이제 카톨릭에서 막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한편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건데, 자, 독일의 성서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오직 성서만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서만이 진리라고 주장했던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95개조 반박문을 내게 되는데, 왜 95개조 반박문을 냈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요즘 면죄부란 표현 잘 안 씁니다. 면벌부란 표현을 씁니다. 이 면벌부를 판매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면벌부를 왜 판매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려고? 성 베드로 성당 중축하려고. 이것 때문에 막 안 된다고 해서 막 하고 막고 그러니까, 이 보름수 국회에서도 뭐라 얘기했었습니까? 이 보름수 국회에서 이 루터의 주장을 다시 철회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철회를 얘기했는데 안 하지. 그래서 막 슈말카텐 동맹까지 막 이어지고 이 슈말카텐 동맹이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영방 국가들 제후령 대표적으로 작센 제후령과 같은 이런 영방 국가들의 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루터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동맹 우리가 슈말카텐 동맹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랑 보름스 국회랑 대치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이 극적으로 네, 하나로 합쳐지는 하나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우크스 부르크하이야. 이걸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래 루터파 인정해줄게. 너네 종교 인정해줄게.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츠빙글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칼뱅 또는 옛날에 뭐 켈빈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칼뱅이라고 그러지. 자, 칼뱅의 대표적인 거 뭐 직업 소명설 아니면 뭐 예정설 그다음에 장로제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카톨릭이랑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수장법이라고 해서 내가 영국 국교의 수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헨리 8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는 통일법을 만들고요. 영국 국교회를 더욱 확립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들, 루터, 칼뱅,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종교재판소 만들고요. 금서 목록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회를 만들어서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예수회를 만들어서 저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그쪽 이제 동아시아 이쪽으로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지. 그 대표적인 선교사 우리 아는 그 이마도 바로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라든지 청라 때 아담 샬과 같은 사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내에서 이 당시에 지금 상황은 절대 왕정이야.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데 지금 이런 거 얘기한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세 가지 전쟁 모두 거의 다 사실 이 신교도들이 이기는 상황으로 갑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요. 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이 독립 같은 경우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허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무슨 전쟁? 위그노 전쟁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신교도를 보이센, 프랑스의 신교도를 위그노, 그 다음에 영국의 신교도를 청교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신교도를 우리가 장로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막 신교도를 난리 쳤는데 결국은 이때 왕이었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그래 너네 요 지역에서만 이렇게 믿어라고 하는 걸 이제 한정 지켜줍니다. 자, 그다음 30년 전쟁 같은 경우는요. 신성 로마 제국이 네, 이제 이렇게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파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아,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루터의 그 뭐냐 요 아우쿠스부르크 화의에서의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얘네한테 그 종교적 권한 준다 했잖아. 근데 그건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었어. 누구한테 제후들, 귀족들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줬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칼빈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3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영방국가의 주권들 뭐 이런 거 다 인정해주는 무슨 조약을 체결하더라?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지금 크리스트교 역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5번으로 갑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땡땡 제국하면서 유라시아를 호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기노트는 3페이지고요. 3페이지에 원나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나라를 봤더니 뭐 징기스칸, 또 이거 쿠빌라이 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봤더니 여기 지금 무슨 나라겠거나 원나라, 몽골 제국 얘기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내려가 봤더니 여사잠도, 생각해볼게요. 여사잠도, 교초, 자금성, 홍루몽, 곤녀망국잠도. 여기 5가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사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언제 볼 수 있어요? 여사잠도, 우리 고개지의 여사잠도. 네, 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 하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거 얘기해보면 이제 도연명의 기거래사 굉장히 유명하죠. 자, 교초 같은 경우 저는 그래서 요 교초를 동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애들이 교자, 해자, 교초, 보초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자, 교초는 원나라 앞에, 보초는 명나라 집회, 교자는 송나라 북송시대 때의 동전, 해자는
남송 시대 때의 화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 우리 그 영락제 이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홍루몽 하면 우리 청나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고려 만국전도하는 명말청초 해서 누구? 마테오 리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제가 빈칸에는 뭘 적어놨냐면요. 이 원나라에 대해서 한 판을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지, 맞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 판 정리를 하고 요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요 해설 마치고 이제 다음 해설이 6번부터 해서 네, 쭉 이어질 예정일 거, 네,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원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 칭기스칸입니다. 건국했습니다. 언제요? 1206년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가족들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 제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1500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서하를 공격했습니다. 언제요? 1227년에 서하를 공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금나라도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국가였던, 이슬람 세력이었던 호라즘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원나라의 부족장 해인 쿠리타이를 통해서 부족의 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고데이 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우고데이 칸 때가 되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사람 작년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고려 침공합니다. 고려 침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멸망시킬까요?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요게 언제예요? 1234년이고요. 자, 대표적인 수도 도시 하나 어디? 체주.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투의 유럽 원정을 이때 하게 됩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 이 바투라는 사람은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문물들이랑 이런 거 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요런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주치울루스, 바로 키차크 칸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키차크 칸국 건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요때 이제 카라코름을 건설하고 역참을 설치하더라라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구유크칸 때는요, 이제 카르피니라고 하는 저기 유럽의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카르피니 파견. 자, 그 다음에 이제 뭉케칸으로 갑니다. 자, 뭉케칸 때는 이제 쩌낭조를 한번 공격해보는 거예요. 쩌낭조가 어디에요? 베트남 얘기 베트남. 그래서 1차로 1257년에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훌라구 왕, 이제 훌라구 울루스의 서아시아 원정을 통해서 아바스 왕조 멸망합니다. 훌라구를 통해서 아바스를 멸망시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뭐 훌라구 울루스 만들고 프랑스 리부르그 파견했다는 거 정도. 자, 그 다음 쿠빌라이 칸. 요새는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 낼 게 제일 많거든요. 자, 우선 국호를 뭘로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발라요. 그래서 대원 울루스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도로 천도합니다. 대도가 어디에요? 연경.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대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게 1271년이고요. 그 다음에요. 고려를 복속합니다. 1270년. 이거 우리 한국 사시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남송도 정복했다. 맞죠? 얘는 되게 한 건이 한 일 많네. 남송 정복해서 뭐 했는데 땅 넓혔지. 그래서 농사 많이 짓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일본 원정 갔습니다. 그래서 여원 연합군 또는 여몽 연합군. 잠깐만. 일본이지. 네. 일본 원정. 요게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쩌낭조 얘기, 요 연도만 잠깐 좀 가자. 자, 그 다음에 또, 요때도 쩌낭조를 또 두 번 정도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쩌낭조에 대한 2차, 3차 공격을 하는데, 자, 2차 공격 때는 이제 베트남에서 격장사라고 하는 뭐 지문 비슷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팔만대장 이런 느낌이거든. 그걸 만들기도 했고요. 자, 3차 때는 이제 바이땅강 전투라고 해가지고, 예, 베트남의 장군, 대변인 장군, 베트남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 사람. 호치민 아니야. 호치민 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쩐흥다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몽골을 물리칩니다. 이후에 사실은 몽골을 물리칠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선생님 몽골이 굳이 길 필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몽골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네,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쿠빌라이 칸때 나온 거라고는 이제 파스파 문자 만들었다라는 거지. 파스파 문자. 승려인 파스파를 통해서 이제 원나라의 문자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초를 발행하고요. 굉장히 역사를 딱 예를 들어보면 키워드 싸움인 걸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곽수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시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나라 때 수시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원나라까지 해서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제 하나만 더 보면 안 될까? 얼마 없는데. 6번 문제. 요 진시황제 문제거든요. 가황제에 대한 설명 옳은 거라서 분석인류 나오고 있고 뭐 고통 족고 조정에서 도량 화폐 등의 문자 등을 통일했다라고 했어. 그래서 선지보니가 균전제 만리장서 3번에 난 진학까지 갈까? 3번에 난 진학. 그다음에 전현의 백야 장건의 대월집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균전제 같은 경우는 부기에 효 문제가 도입을 했고요. 마이장성 같은 경우는 진시황제. 그다음에 3번에 남을 진압한 거는 112가 이제 1674, 73, 1681에 누구 강희제고요. 자, 그다음 전현의 맹려책이라는 건 1004년 엔젤의 요나라와 금나라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건의 대열지 파견한 거는 한나라 무리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우리 6번 문제까지 해설했고요. 우리 잠깐 끊었다가 7번 문제부터 갈 겁니다. 네, 7번 문제 근현대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사 한판 정리, 우마이야 왕조, 인도 국민회의, 뭐 명나라 쭉쭉쭉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계사 해설 1부 끝났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7번 문제부터 2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